자, 봅시다. 좋아, 좋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현승아,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그 듣다가 갑자기 방송 상태나 소리가 이상하면 그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친구들한테 알려주세요. 네. 그 친구들도 단체 카톡방 바로 받을 수 있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상하면 친구들한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자, 가보자. 보자, 가보자. 우쭈. 자, 바로 저번 시간에부터 시작이 된 그 슈레딩거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거든요. 4장 강의에서 가장 뒷부분에 있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아마 도입 부분을 얘기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사실. 자,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드브로이의 물질파라고 하는 뭐냐면은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철자가 좀 묘한데, 여기 보면 브로글리에 뭐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S는 이게 소유격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읽을 때 좀 묘한데, 이게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 사람이어가지고 이름이 좀 드브로이 뭐 이렇게 읽나 봐요. 그래서 이제 끝 어미가 이러면, 근데 불어는 배우질 못해가지고 발음을 명확하게 모르는데, 하여튼 보통 읽을 때는 드브로이 이렇게 읽습니다. 자, 이게 뭐냐? 여러분, 바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광량자. 자, 영어로 뭐라고 했죠? 포톤. 자, 광량자의 에너지 표현. 광량자 에너지 표현. 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자, E는 뭐? 읊어봅시다. 시작. Hν. 그 다음 램다분의 HC. 마지막 PC. 자, 이 광량자라고 하는 게
그 빛 에너지의 최소 단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라고 볼 수도 있냐면은 빛의 입자성을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그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의 입자성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실험이 바로 첫 번째가 광전 효과, 그리고 두 번째가 컴프턴 이펙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광전 효과는 보통 화학 시간에 다루기 때문에 내가 드린 강의에도 광전 효과 내용이 있고요. 컴프턴 이펙트 같은 경우는 보통 물리 시간에 많이 배우거든요. 이 광전 효과는 그냥 에너지 보존만 쓰면 되는데, 컴프턴 이펙트라고 하는 거는 그 운동 에너지 보존의 그 운동량 보존까지 동시에 써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화학 시간에 언급하기 좀 그렇고 물리 시간에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이 빛의 입자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실험 결과인데, 그때 이 광량자의 그 에너지 표현들이 사용돼서 이 광량자라는 게 실제로 그냥 뭐 빛의 최소 에너지 단위다를 넘어서 빛의 입자성이 있다를 보여주는 중요한 수식이 되는 거죠. 이때 이걸 딱 보고 이 프랑스의 이 드브로이라는 사람, 좋아. 여러분 돈 많으면 뭐 할 거예요? 돈 많으면 뭐 할 거예요? 그렇지. 이 얘기 한 적 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 많으면 집 사고 땅 산다고? 네. 근데 그거는 뭐 사실 기본적으로는 다른 나라 사람도 그래요. 돈 많고 권력 있으면 사실 공부해요, 안 해요? 공부 안 합니다. 여러분 왜 열심히 공부해? 예, 돈 없고 권력 없어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야 나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거지 뭐. 돈 없고 권력 없으니까 공부하는 거야. 아니 내가 돈 있고 권력인데 공부 이거 힘든 걸 왜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돈 있고 권력 있으면 학위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학력도 돈 있고 권력 있으면 학위도 살 수 있죠. 합법적으로 살 수 있죠, 학위는. 모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안 하면 되잖아. 우리나라는 그게 합법이 아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돈 주면 학위가 나오죠. 모르세요? 맞습니다. 돈 주면 학위가 나와요. 학위까지는 아니어도 입학 과정까지는 충분히 돈으로 다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게 되게 불합리해 보이지만 내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돈을 또 누가 쓸 수 있어요? 장학금을 통해서 이제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거죠. 장학금의 형태로. 그래서 나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상 우리나라는 아직 기여 입학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외국에서는 사실 돈 있으면 학위도 딸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돈 있는 사람들은 공부 같은 거 안 해요. 그럼 뭐 해요? 놀죠. 은찬이 왔어. 은재 왔어. 은재? 은재 그래. 근데 돈 많고 막 이래서 막 공부도 안 하고 놀고 어때요? 재미없어. 사람이 너무 도덕적인데. 사람이 너무 도덕적이야. 그래서 돈 너무 많으면 계속 놀거든요. 그러면 놀면은 방금 은재가 얘기했던 것처럼 질린답니다. 나도 그만큼 돈이 많은 거를 몰라서 뭐 그건 진짜 그런 감정은 못 느껴보겠는데, 돈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은 놀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놀고 해봤을 거 아니에요. 놀다가 더 이상 해도 재밌는 게 없대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몇 번 먹으면 맛있고, 아무리 재밌는 놀이도 몇 번 하면 다 하고, 그리고 아무리 예쁜 뭐 여자나 남자들도 몇 번 만나면 그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돈 많은 사람들은 결국 보통 뭐가 된다? 돈 많은 사람들은 보통 뭐가 된다고 하죠? 돈 많은 사람들 결국 뭐가 된다? 그러니까 돈과 권력이 끝간데 없이 많은 사람은 딱 결국엔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변태요. 이걸 보여주는 드라마가 있죠. 돈 많은 사람들이 결국 변태가 되더라 를 보여주는 드라마가 있죠. 그게 뭐예요? 오징어 게임이요. 오징어 게임 본 사람? 보진 않았어요? 거기 돈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경기 벌여놓고 돈 없는 사람들 갖고 노는 그거, 그 내용은 대강 알죠?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게 나오는 게 뭐 이런 것 중에 하나인 거죠. 무슨 말이겠죠? 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돈 억수로 많고 권력 억수로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변태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냐? 뭘 해도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마지막 대사 중 가장 유명한 대사가 저대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나? 모르겠는데요. 바로 뭘 해도 재미가 없다는 거야. 이게 오징어 게임의 마지막 나오는 대사거든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미친 게임을 만들었다라는 게 이제 그 영화의 소재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거의 95%는 변태라고 봐야 돼요. 정말이에요. 진짜. 근데 이 돈 억수로 많은 사람 중 나머지 5%는 뭐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정답. 아주 순수한 학자가 됩니다. 왜일까요? 공부는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공부는 아무리 해도 그 즐거움의 끝이 없어요. 이 깨닫는 것의 즐거움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직 여러분들이 느껴봤는지 안 느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부자들 중에 깨달은 사람은 어차피 돈도 많겠다. 생계에 걱정할 필요도 없겠다. 공부 속에서 재미를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인류 역사상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양반이야. 이 양반은 프랑스의 귀족이에요. 재벌집 자녀야. 그래서 일생을 탱가탱가 놀았어. 탱자탱자 놀다가 18살쯤인가 하도 놀다 더 이상 놀 게 없어서 심심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야, 당초에 놀 게 없다. 야, 뭐가 재밌을까? 주변에 물어봤더니 주변 사람 누가 이 조언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물리학이 재밌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야. 뭐? 물리학이 재밌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고날로 파리 제2대학이 들어가. 고날로 알겠어요? 기여입학이 되니까 돈 주고 들어가. 무슨 말 알겠죠? 근데 기여입학 했는지 시험쳐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들어간 다음 거기서 물리학을 딱 완전 재밌어. 완전 내 취향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 지금 공부해가지고 그 뭐냐면 졸업하고 그 석사학위까지 가. 그래서 석사학위 졸업하면서 논문을 하나 써. 그리고 물리학과 졸업하고 석사까지 했으니까 충분히 공부는 한 거 아니야. 그래서 물리학은 뭐 더 이상 뭐 이 정도면 됐어 하고 관두고 그 이후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귀족 생활을 해서 돈 펑펑 쓰면서 행복하게 살고 아들, 딸 잘 낳고 손자, 손녀까지 보고 나서 갑자기 60세가 됐는데 갑자기 어디서 전화가 와. 딱 받았더니 여보세요? 드브로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 스웨덴 왕립학회인데요. 왜요? 했더니 그 석사학위 논문으로 썼던 그 논문으로 이번에 그 노벨상이 노벨상 받으러 스웨덴에 오세요. 해서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 무슨 말 알겠죠? 은지 어떻게 생각해요? 무슨 말 알겠죠? 하여튼 네 뭐 사실은 돈이 많을 경우 이렇게 행복하게 삶이 풀리는 사람도 있다. 하여튼 그렇다. 이런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몇 번 구한 사람인 거죠. 뭐 하여튼 그렇다. 자, anyway 이때 이 드브로이는 어떤 생각을 했냐? 바로 입자에도 이게 입자라고 하면 그 입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양태들이 있을 수 있겠죠. 파동이나 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이분법적 사고를 해요. 여러분 이분법적 사고라고 알아요? Yes or no, 0, 1 이런 게 이분법적 사고죠. 그리고 그 서양 사람들이 하는 가장 유명한 이분법적 사고 중에 하나가 바로 유일신론이죠. 유일신론이 뭐예요? 내가 믿는 신만 신이고 남이 믿는 신은 신이 아니야. 이게 유일신론이잖아요. 그게 서양 사람들이 왜 그 가드라고 하는 유일신만 믿게 되냐면 서양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분법적으로만 사고하기 때문이에요. 왼쪽, 오른쪽, 0, 1, yes or no.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양은 수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수학이 꼽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학은 철저한 이분법적 학문이니까요. 그래서 동양인들 중에는 수학의 천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깜짝아. 자, 동양에서는 수학 천재가 나오지 못한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영어를 열심히 해도 영어 네이티브보다 영어를 잘해요, 못해요? 잘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평생을 0, 1, yes or no, God, 뭐 not God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이 수학을 잘하는 거지. 아니야, 그건 아닐 수도 있어. 0과 1이 아닌 또 다른 해답지가 있을 수 있죠. 상황에 따라 달라. 이런 유연한 사고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학이라고 하는 딱딱한 논리체계가 영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연한 사고를 하는 동양에서는 수학적인 천재적 사고, 수학적인 그런 그 부자연스러운 사고 체계가 꼽히질 못하기 때문에 동양에서는 수학의 천재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대신 동양은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하고 그 세상에 흘러가는 필요한 사고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체계를 발전시키기 때문에 동양에서는 그래서 뭐가 발전한다? 동양은 그래서 수학이 발전하지 않고 뭐가 발전한다? 뭐가 발전하죠? 예술이 발전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서양은 수학이 발전하고요. 동양은 예술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수학하고 예술 중에 어디가 생산성이 더 높아요? 글쎄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우리는 과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수학과 과학으로 무장한 서양이 더 위대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과거 식민지도 거쳤고 뭐 무슨 말 알겠죠? 하지만 요즘 정말로 수학과 과학으로 무장한 서양이 더 대단한가요? 요즘 사태 보니 서양 애들도 미국 애들도 진짜 좆도 아니죠. 무슨 말 알겠어요? 판판이 죽어나가고 막 무슨 말 알겠어요? 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엄청난 문화적 신장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가 더 우월하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으나 문화 체계마다 강점인 요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매우 이분법적인 사고에 익숙한 상태에서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얘기를 한 거예요. 입자면 입자고 파동이면 파동이어야 되는데 입자도 파동처럼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고전적 파동을 입자처럼 해석할 수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드브로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수학적인 터치를 가미해서 결론을 냅니다. 어떤 결론을? 이런 결론을. 바로 운동량이 P이고 그 다음에 1차원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입자의 물질파 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요. 그걸 메타웨이브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물질파라고 해서 자 기본적으로 파 하면은 우리가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게 파동이잖아요. 파동. 그러면 파동이나 파도 이런 걸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바닷가 가면 넘실넘실 파도 치는 거에서 이런 걸 많이 관찰할 수 있죠. 그럼 대표적인 파동이라고 하는 게 파도가 이렇게 넘실 하는 게 파동이니까 그럼 물질파? 그러면 어떤 알갱이가 있는데 알갱이가 막 이렇게 넘실 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게 아니라 입자가 있는데 그 입자의 상황을 얘가 실제로 이 입자가 넘실 하는지 그건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건 알 수가 없고 왜냐면 입자가 너무 작으니까. 전자나 원자핵처럼 너무 작은 입자는 그 녀석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말로 표현하거나 관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진짜로 전자 같은 게 넘실 하느냐? 그건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전자나 원자핵 같은 조그만 녀석의 입자를 우리가 파동을 썼을 때 사용했던 언어 있죠. 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전자는 전자일 뿐이고 원자핵은 원자일 뿐인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뭐 에너지적인 관계가 나타나고 할 수 있는데 그걸 고전적인 파동의 표현으로 입자의 표현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파동을 썼을 때 사용했던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그걸 물질파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개념인 거지
이 물질파가 진짜로 파도가 넘실넘실 하듯 진짜 막 입자가 막 넘실넘실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게 아니고 입자는 일자일 뿐인 거예요. 걔가 어떻게 움직이건 어떤 에너지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나건 뭔가 벌어질 수 있는데 그걸 인간의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녀석의 움직임을 파동을 표현했을 때 썼던 수학이나 표현으로 또 표현해 볼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바로 물질파예요. 그래서 물질파라고 하는 건 실존하는 무슨 웨이브가 아니고요. 실존의 웨이브가 아니고 바로 어떤 걸 표현하는 새로운 개념일 뿐인 거죠. 알겠죠? 근데 그 개념이 기존 개념과 말이 잘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수학을 이용해 가지고는 막 증명을 해 가지고 아 이런 개념을 써도 된다. 요걸 이제 그 알아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이 바로 뭐다? 바로 이겁니다. 짜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H는 뭐죠? 플랑크 상수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P, 이게 바로 입자의 선 운동량입니다. 자, 이 표현은 어디서 영향을 받았냐면 자, 광량자 에너지 표현에서 요거 P, 이건 뭐냐면 광량자의 운동량이라고 했었죠. 이 광량자 운동량이 바로 등호에서 보시면 요렇게 플랑크 상수를 파장으로 나누어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광량자의 경우 운동량이 람다분의 h로 표현이 되니까 여기에서 상당히 영감을 얻은 수식인 건 맞아요. 근데 단순히 여기 있는 운동량과 파장을 스위치해서 표현을 바꾼 건 아닙니다. 중간에 엄청나게 많은 수학이 있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저기서 영감을 얻어 이런 결론에 도달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입자의 선운동량은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질량의 속력,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입자가 가지고 있는 질량에 입자의 속력을 곱해서 이렇게 물질파라고 하는 개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M은 그 입자의 질량, 여기 V는 속력. 그래서 광량자 에너지 표현 E는 Hν 람다분의 Hg PC로부터 입자의 물질 파장을 램다분의 H로 표현한다 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기서 이제 두 번째 E, 이런 물질파를 표현할 수 있는 파동함수 파이 x를 구해 봅시다. 자, 여기 앞으로 이런 꼬부랑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제 또한 그리스어 알파벳입니다.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정확하게는 이렇게 읽거든요. 푸사이라고 읽는데 이게 푸사이 하다 보니까는 그냥 파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파이라고 읽어버리는데 원래는 정확하게는 푸사이 그래서 발음이 좀 어려운데 뭐 여하튼 그래서 보통 웬만하면 그냥 다들 파이라고 읽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한 함수꼴을 파동함수, 바로 여기에 있는 물질파를 표현할 수 있는 함수를 파동함수라고 해보자. 그러면 쟤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바로 이렇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바로 파이 x는 a의 사인 램다분의 2파이 x, 이런 꼴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 그러면 여기 뭐가 등장했냐면 사인 함수가 등장했잖아요. 그럼 이 사인 함수대로 얘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y축이 파이 x라고 하고, 자, x축은 그냥 x라고 합시다. 어떤 변이.
그럼 왜 변위를 생각하느냐? 아까 이 입자가 1차원을 움직이는 입자라고 했으니까 바로 1차원 변위를 x라고 두자 이런 말이죠. 그럼 이때 주어져 있는 이 그래프의 의미는 이렇게 되겠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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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지 않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바로 요 점 혹은 요 점의 의미가 뭐겠냐고요. 바로 여기가 램다일 거고요, 여기가 2분의 램다겠죠. 그래서 자, x 변위에다가 램다라고 하는 숫자를 넣어봐요. 딱 넣으면 램다 0과 약분되고 사인 2파이가 되죠. 사인 2파이는 0이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x 자리에다가 2분의 램다를 넣어요. 2분의 램다를 넣으면 착착 약분이 되고 그냥 사인 파이가 되겠죠. 그것도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바로 저 사인 파의 파장, 바로 램다까지를 표현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어져 있는 물질파를 램다라고 했을 때 함수를 이렇게 잡으면 저 램다를 표현해 줄 수 있는 함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편의상 가장 극점에서의 함수값을 a라고 잡으면 우리는 또 얘를 뭐 진폭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다 보니 저 사인파의 파장 거리를 램다라고 할 때 그걸 표현해 줄 수 있는 함수를 대강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간단한 뭐 사인, 코사인 뭐 지식만 있으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녀석의 수식을 약간 조금 변형을 해볼게요. 바로 d 파이 x dx.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인 함수를 미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인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코사인 함수로 돌아오고 안에 있는 변수 안에 있는 부분이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어떤 편의성 때문에 한 번 더 미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a 이렇게 되고 한 번 더 미분하니까 램다분의 2파이가 제곱이 되고요. 그런 다음 사인은 코사인은 마이너스 사인으로 바뀌겠죠. 그럼 이때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뭐랑 똑같다? 이거랑 똑같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자, 진폭 a에다가 사인 함수가 곱해진 게 그게 바로 뭡니까? 원래의 파동 함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주어져 있는 함수의 특징은, 그러니까 왜 이 함수를 유도할 수밖에 없느냐, 물질파가 있고 그 물질파를 표현하는 함수를 알아내자고 본 거예요. 그럼 함수를 찾아냈더니 거기에서 이 함수에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했더니 어떤 상수배, 다시 원래 거로 돌아오는 희한한 어떤 수학적 성격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파동함수라고 하는 게 이런 좀 묘한 속성이 있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깜짝아.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요거 이게 뭐죠? 바로 앞서 요거잖아요. 맞나요? 그럼 얘를 저기 넣어. 그러면 얘를 다시 어떻게 바꿀 수 있다? 마이너스 한 다음에 h분의 2파이 p 맞지? 의 제곱 하고 파이 x 이런 걸로 바뀌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게 바로 p제곱 그 다음 h바의 제곱 이거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난데없이 플랑크 상수에 짝대기 하나 들어갔죠. 이게 뭐였죠? 자주 나왔죠. 플랑크 상수에 짝대기 들어간 게 뭐예요? 플랑크 상수에 짝대기 들어간 거,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거, 얘 아래쪽으로 내리면 2파이분의 h가 되잖아요. 그걸 h바라고 썼다고. 외워야 돼야겠죠. 자꾸 나와, 자꾸. 그게 통으로 제곱이니까 요것도 제곱, 요것도 제곱. 됐죠? 자, 그럼 이때 이 h제곱을 반대쪽으로 보내요. 반대쪽으로.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요렇게 마이너스 h제곱, h바의 제곱, d제곱, 파이 x, dx 제곱은 p제곱, 파이 x.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맞나요? 요만큼을 반대쪽으로 보낸 거예요. 마이너스 부호랑 같이. 자, 여기까지 어려워요? 뭐 당연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런 다음 밑에 양변에 짜잔, 짜잔 해서 그 입자의 질량을 이렇게 2배에서 양변을 또 나누어 줍니다. 그래도 등호는 고스란히 성립하겠죠. 무슨 말 나겠죠?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바로 얘를 요렇게. 자, 이 K가 뭐죠? 운동 에너지.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운동 에너지 하면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물리학 시간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어떤 표현이 더 많아요? 바로 2m분의 mv의 통으로 제곱 이런 표현이 더 많죠. 그럼 mv를 뭐라고 해요? 운동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표현할 때 2m분의 p제곱.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표현하는 2m분의 p제곱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운동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서 사실 이 상수를 반대쪽으로 보내고 질량으로도 또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무슨 말 나겠죠? 그러면 저 부분만 조금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어디 써볼까? 어디 써볼까?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여기 준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두 번째 파동함수 파이 x에 대해.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도달했냐면 마이너스 2m분의 h바이 제곱 그 다음에 d제곱 파이 x dx 한 개 결국 2k의 파이 x 여기에 도달하게 되었죠. 보이세요? 자, 이때 마이너스 2m분의 h바 제곱 d제곱 dx의 제곱 빠졌나? 을 뭐라고 부른다? 운동 에너지 연산자라고 합니다. 자, 여기 연산자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말 번역은 연산자고 영어 표현은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즉, 뭔 말이냐면 이 나와 있는 표현에서
여기부터 요까지를 통으로 얘랑 대응시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이게 좀 수학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막 배우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수학을 가지고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삼각형의 면적도 구하고 뭐 미분도 하고 적분도 하고 뭐 아니면 뭐 짝수인지 홀수인지 증명도 하고 막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수학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수학은요 그냥 또 하나의 언어예요. 뭔가를 표현하는 방식인 거죠. 근데 이 수학이라고 하는 건 매우 시각적 특징에 굉장히 좌우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학자들이 되게 좀 사람들이 이상한데 이게 이제 되게 묘하게도 나중에 이제 좀 물리학을 좀 많이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인티그럴 파이 짠 짠 짠 짠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보이죠? 보이시죠? 이것도 사실은 제대로 표현하려면 이런 적분을 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학적 계산을 해보면 아주 자주 나와요. 굉장히 자주 나와서 인티그럴 3번 넣고 dx, dy, dz 계속 넣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얘를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거든요.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요렇게 요런 의미를 요렇게 한 다음에 이름도 붙여줘요. 이름이 뭐게? 이름을 뭐라고 해요? 이름을 브라와 캣이라고 해요. 이게 왜 브라와 캣이게요? 왜냐하면 짜잔 짜잔 이렇게 쓰는 거 우리가 중괄호라고 하잖아요. 맞나? 괄호 중에 이렇게 된 괄호 있잖아요. 그 중괄호를 영어로 브라켓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영어에 있는 단어야, 계세요? 원래 영어에 이런 괄호를 중괄호 브라켓이라고 하는데 이 브라켓을 잘라가지고 너를 브라, 너를 캣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수학자들이. 그런 다음 원래는 이렇게 3차원 중적분에 관한 걸 브라와 캣으로 만들어서 브라와 캣 사이에 새로운 연산 구조를 만들어요. 그래서 브라하고 캣이 막 연결이 되면 뭐가 되고 이렇게 새롭게 논리를 쫙 만들어요. 그래서 수학자들은 지금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수식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함수가 있고 그걸 2번 미분해서 결과가 원래 함수로 돌아오고 무슨 상수로 돌아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2번 미분하라고 하는 연산 방식인 거고요. 얘는 사실은 어떤 상수잖아요. 그런데 수학자들은 내 눈에 지금 이렇게 보이니까 지금 여기 얘 있고 여기에 있으니까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럼 얘하고 얘를 대응시켜서 이놈한테 네가 그러면 어떤 상수인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 계산 방식이구나. 너를 이름하여 아퍼레이터라고 하겠다. 라고 이름을 만들어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자역학은 이제 계속 뭐가 나온다? 저 아퍼레이터라고 하는 이 수학적인 표현이 계속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반 인문학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사회학을 하거나 이런 수학이 아닌 전공을 한 사람들은 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수학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서 그냥 막 자기들 논리 구조라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그냥 그런갑다 하시면 돼요. 그죠? 그냥 그런갑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여기까지 도달했죠? 어떤 입자의 물질파를 램다를 P분의 H라고 표현하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함수를 하나 유도를 찾아낸 다음에 그 녀석이 어떤 수학적 성격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 2번 미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결과에 도달하고 그때 나타난 묘한 어떤 계산 방식을 오퍼레이터라고 하겠다. 라는 요 내용까지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대 3. 자, 2대 2의 3. 그러면 여기서 이 입자가 만약 다른 입자와 상호작용을 한다면 바로 위치 에너지가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위치 에너지를 계산해 낼 수 있는 연산자가 있을 건데 그걸 Vx라고 합시다. 자, 여기서 우선 하나 짚고 넘어갈 거, 상호작용이란 말이 있어요. 상호작용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을 상호작용이라고 해요? 바로 인력과 청력을 상호작용이라고 하죠. 자, 아까는 어떤 물질파를 얘기를 했었냐면 그냥 1차원에서 어떤 입자가 혼자 그냥 쫙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서의 물질파를 생각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주변에 또 다른 입자가 있어서 이들 사이에 뭐 인력이나 청력 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거 외에 또 어떤 에너지가 나타날 수 있냐면 바로 위치 에너지가 나타날 수 있겠죠. 왜? 위치 에너지란 그 정의가 어떻게 돼요? 인력과 청력을 적분한 게 그게 바로 위치 에너지죠. 그래서 인력하고 청력이 나타나면 그걸 거리에, 그러니까 변위에 대해서 적분한 게 위치 에너지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나타나면 위치 에너지는 무조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그걸 어찌됐건 계산해 줄 수 있는 또한 오퍼레이터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걸 Vx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수학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바로 Vx를 저 파동함수 파이 x에 걸면 이때 이 P가 나올 거다. 이 오퍼레이터를 지금 특정할 수는 없지만 개념적으로는 저렇게 될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운동에너지 오퍼레이터를 걸었더니 운동에너지가 나오니까. 이런 성격을 갖는 게 파동함수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뭐 바로 역학적 에너지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에너지의 속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너지는 그 자체로 벡터예요, 스칼라예요? 에너지는 벡터예요, 스칼라예요? 에너지는 철저하게 스칼라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에너지는 철저하게 스칼라이기 때문에 에너지와 가격은 비례해요, 비례하지 않아요? 에너지의 크기와 그 가격은 철저하게 비례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거 뭐 휘발유 1리터 1,000원, 그럼 2리터 얼마예요? 2,000원, 3리터 3,000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 때문이냐면 에너지가 스칼라이기 때문이에요. 방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필요하면 고스란히 더하기 빼기가 성립하는 게 에너지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게 이게 운동 에너지고 이게 위치 에너지 표현이잖아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하기.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에다가 이걸 더하기 해라. 그럼 뭐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마이너스 2n분의 h바 제곱에 d 제곱 파이 x dx 제곱 더하기
Vx 파이 x. 한 개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동 에너지의 파동 함수 더하기 위치 에너지의 파동 함수. 이런 걸로 바뀌어 표현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 두 개를 더해서 다시 표현을 해. 그럼 그 표현을 이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바로 봐. 이렇게 마이너스 2n분의 h바 제곱 d 제곱 dx 제곱 더하기 vx 하고 파이 x 한 다음 EK하고 EP 이 두 개를 더해서 요렇게 여기에 있는 이만큼을 역학적 에너지라 하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얘하고 얘를 더해서 역학적 에너지로 표현을 하면 얘를 통째로 그냥 E 파이 X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죠. 이때 여기에 있는 요만큼을 다시 간단히 어떻게 표현한다? 요렇게 표현하고 이것의 이름을 해밀토니언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바로 역학적 에너지 연산자죠. 물론 1차원에 대해서. 그래서 1차원에 존재하는 입자에 대해 어떤 파동함수가 있으면 그 파동함수에 요 연산을 해주면 바로 뭐가 나온다? 역학적 에너지가 등장하고 다시 원래 파동함수로 돌아간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이 최종적인 방정식 이것을 뭐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됐다.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도 그냥 되게 뭐 생경할 수 있어요. 뭐 앞서 공부한 선행학습이 된 사람들도 있을 텐데 태어나서 처음 본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이거 오늘 처음 봤다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본 사람은 되게 당황스러울 거거든요. 뭐 이런 미친 사람들이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옥스톱이라고 하는 책에 소개가 되는데 놀라운 건 작년 여러분 선배들의 경우는 이것보다 더 이상한 것까지 했어요. 그걸 이제 할 거예요. 그죠? 다 했어요? 다 썼어요? 그럼 작년 여러분 선배님들 학교 수업 시간에 뭘 했는지 이제 볼 거예요. 그 시험에 뭐가 나왔는지 볼 거예요. 자, 여러분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늘 아래 진짜 유일하고 새로운 거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이언스 네이처 이런 논문 아세요? 사이언스 네이처 이런 논문 안다. 몰라요?
언제 사이언스, 네이처 이런 거 못 들어봤어요? 네. 아 진짜로요? 저기 대학원 과정 가면 논문 써야 되는 건 알아요? 그게 아니고 또 여러분들 당장 또 이게 뭐 2학년 때 뭐 논문 하나 쓰고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논문을 써서 이제 제출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저기 그 사실은 좋은 논문집도 있고 허접한 논문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허접하다고 하면 좀 그렇고.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영예로운 논문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사이언스지하고 네이처지예요. 그래서 사이언스하고 네이처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논문집 중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올게닉 케미스트리 이런 논문집이 있어요. 그런 논문집은 유기화학 전공자만 올리는 논문집이겠죠. 혹은 뭐 이노게닉 케미스트리 이런 거는 무기화학 전문가들이 올리는 논문집이겠죠. 근데 사이언스 네이처는요. 이름 자체가 사이언스고 이름 자체가 네이처잖아요. 어떤 학자들이 논문을 올리겠어요? 물리, 화학, 생물, 지구학 다 올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이언스하고 네이처는 전 세계 모든 학자들이 가장 최신의 가장 참신하다고 하는 걸 올리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논문집이 바로 사이언스하고 네이처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닌데 과거 중국의 경우는 사이언스 논문 하나 올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중국 대학생인데 사이언스에 논문 올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바로 상금 2천만 원에 교수직이 바로 돼요. 교수가 바로 돼요. 정말요. 중국에선 그랬어요. 중국은 바로 2천만 원 나오고요. 그다음 바로 그 자리에서 국립대 교수가 돼요. 그 정도의 임팩트가 있는 게 사이언스하고 네이처인데 당연히 사이언스하고 네이처에 우리나라 학자들도 이름을 올릴까요? 못 올릴까요? 당연히 올립니다. 알겠죠? 특히 요즘은 잘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왜냐하면 우리나라 학자들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하지만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자력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내 대학에서 대한민국 내의 대학원생이 연구를 해서 그러니까 사이언스에 최초로 논문을 올린 해가 몇 년도일까요? 언제?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사실은 아주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유명한 지도 교수 밑에 연구를 한 결과가 사이언스나 네이처에 올라간 적은 많아요. 그건 이제 학생빨 부리기보다는 교수빨인 거죠. 알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코리아에 있는 대학에서 코리아의 교수가 거기에 있는 학생이 연구해서 최초로 사이언스의 논문을 발표한 거 몇 년도게요? 그게 바로 1999년이에요. 거기에 서울대 화학과의 권순재 박사께서 1998년에서 1999년 사이의 연구 결과가 대한민국 최초로 대한민국 자력으로 사이언스의 논문이 올라갑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내가 이 사정을 왜 이렇게 잘 할까요? 그 권순재 박사가 제 스승님이기 때문입니다. 네. 나보다 8살 많은 선배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95학번이니까 형이 87학번인가 그렇거든요. 95에서 8 빼면 87 맞나? 맞나? 맞아요? 하여튼 나하고 엄청 선배님이시거든요. 엄청 선배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배님이 내가 이제 그 서울대 대학원의 화학과 대학원의 그 최진호 교수님 실험실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거기에 계셨던 박사과정 형이었어요. 그 형 밑에서 내가 그 뭐냐면은 그 대학원 과정에 이제 모든 걸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학원에 들어가시면요 교수는 만날 일이 없어요. 교수 볼 일은 거의 없고요. 누구랑 같이 일한다? 거기 기존에 있었던 선배님들하고 일을 하는데 박사과정 형들하고 처음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순재 형이 나한테 이제 모든 걸 알려주신 나의 스승님이죠. 그 순재 형이 했던 말 뭔지 아세요? 순재 형이 했던 말 일어나. 네. 너가 어떤 생각을 하건 무슨 생각을 하건 그건 이미 사람들이 다 해놨어. 무슨 말 알겠어요? 너가 뭔가를 창조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 그게 형이 해줬던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즉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참신한 생각을 하건 절대 참신한 생각이 아니에요. 뒤지잖아요? 전 세계 누군가는 다 해놓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창의력. 창의력. 왜? 대한민국은 창의력 교육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그런 말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쉣더뻑. 족가세요. 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왜? 창의력은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인간이 아무리 새로운 거라고 생각해 봤자 그건 이미 예전에 누군가 다 해놓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예전에 누군가가 해놓은 것을 열심히 공부하고 외우고 암기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의 상황에서 약간 바꾸는 거예요. 약간. 그 약간 바꾼 게 좀 괜찮으면 사이언스 네이처 올라가는 거야. 세상 최초로 막 뭐를 해? 아이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 창의력 교육 뭐 창조성을 학생들한테 키워낸다. 개소리. 내가 생각해 개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창조하고 싶어? 창의하고 싶어? 그러면 저 우주에 가서 달을 하나 만들어. 태양을 하나 만들어. 그럼 창조 인정해 줄게. 그럼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잘나도 저기 우주 공간에 가서 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아니 셀레스트리얼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인간에게 창조 창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뭐가 있을 뿐이다? 과거 선대의 유산을 가져다가 현대에 맞게 살짝 편집을 하는 거예요. 편곡을 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 노벨상을 받았다고 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이 지금 이거거든요. 이 노벨상 받은 건데 이게 저 슈레딩거가 진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해낸 걸까요?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고 기존의 방정식이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두 번째 바로 이겁니다. 슈레딩거가 나타나기 훨씬 전에 이미 뉴턴 시대부터 확립이 된 뭐가 있다? 고전 파동역학이라는 체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양자역학이 있건 없건 저 바닷가 가면 파도가 넘실넘실 치잖아요. 파도는 언제부터 쳤을까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요? 네, 파도는 언제부터 쳤을 거냐면 뭐 지구가 만들어지면서부터 파도는 있었겠죠. 그러니까 고전역학적으로도 그 파도와 파동에 대한 연구가 당연히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엄청나게 있었을 거란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미 슈레딩거 이전 100년 전에 첫 번째 일, 뭐 코사인 x가 됐건 사인 x가 됐건 요런 것 등이 해가 되는 여기서 해라고 하는 건 이건 아니죠. 함풀, 데미지 이게 아니고 해란 말은 알죠, 여러분? 수학자는 해를 말이죠. 이 등의 해가 되는 고전 파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원래부터 슈레딩거 이전에 100년 전부터 이게 있었어요. 바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더하기
램다 제곱분의 4파이 제곱 파이 xyz 이퀄 0. 포 3D. 자, 저 수식 자체를 가지고 수학적으로 더 파고들 걱정은 뭐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 가지고 뭐 계산하고 하고 뭐 이런 건 안 할 거니까 그냥 저 수식에 대한 의미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연계에서 평소에 그냥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파동이 뭐하고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자연에서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파동 뭐하고 뭐가 있어요? 바로 파도하고 바람, 소리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파도가 친다, 소리가 들린다, 바람이 분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1차원에서 그래요, 2차원에서 그래요, 3차원에서 그래요. 3차원에서 그러잖아요. 바람이 사방팔방에서 다 오잖아. 그럼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툴이 필요하지. 그러다 보니까 방정식 자체가 3차원으로다가 변수가 XYZ, XYZ 세 개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에 이제 뭐 꼬부랑 뭐 이상한 표현이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편미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수학 시간에 편미분 테크닉은 수학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시고요. 뭐 여하튼 이런 방정식을 풀면 물질파 혹은 뭐 원자 세계, 분자 세계 그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바람이 불어요, 파도가 쳐요, 소리가 들려. 그걸 이런 걸로 풀었다고 알겠어요? 이건 이미 슈레딩거 이전 100년 전에 물리학자들이 제시한 수식인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이거를 보고 슈레딩거가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세상 아래 새로운 건 있다 없다? 그런 건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도 이게 독특하게 튀어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이걸 작년 여러분 수업 시간에 한 거야. 여러분 선배들이 수업 시간에 이걸 한 거라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나도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 선생님 학교 38기지, 39기니까 학교 수업자를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나도 솔직히 이거 몰랐거든요? 찾아봤어. 무슨 말 알겠어요? 내가 물리학 전공이 아니어서 굳이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작년에 이걸 했더라고.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지 그래갖고 나도 찾았고 나도 새로 안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참 이상한 걸 많이 한다라는 걸 좀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우리 오빠 이름이? 세민이? 세민이 고전 파동 역학 방정식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죠. 나도요. 나도 처음 봤어요, 이거 진짜.